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최창규 교수입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 환경이 굉장히 참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언론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서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황근 교수님 모시고 언론중재법 개정, 왜 언론 독재법인가라는 주제로 한 30분 내로 발제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질문 자유토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한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권이 거의 끝날 무렵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제 그 언론 관련 법 규제, 개혁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법을 만들거나 언론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권 말기에는 잘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언론 규제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합의를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합의를 얻지 못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거든요. 정권 말기에는. 그래서 되게 정권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지지율이 높은 정권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경우가 초기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프랑스에. 그 신문법 개정 가지고 한 2년을 싸우다 결국 못했어요. 정권 초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었죠. 근데 결국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좌파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했 적이 있습니다. 신문법 개정이 그런 문제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정부가 이제 언론 정권 말기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이 말기에 와서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제 조급하다는 이유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권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예측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정권 초부터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설마 하면서 오기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약간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언론중재법 얘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권이 어떤 언론 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오늘 제가 PPT는 한 20장이 좀 넘는데요. 많이 아십니다. 우리 황우석 박사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토의를 많이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제가 지금부터 좀 공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언론중재법이 독재법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일단 이걸 이해하기 전에 좀 맥락적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부가 4년 동안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쓴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게 있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실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현된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권력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을 다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권력을 신격화하는 일이죠. 이 두 가지가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저항도 부딪히고 지금 한때 위기에 몰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는 언론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이면서 동시에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제 잘 이용해 왔는데요. 이 언론 통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여기 악랄한 내용을 썼는데 이 굉장한 아주 어떻게 보면 교묘한 언론 정책이에요. 이게 낫지도 생각을 못했던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1년 반 전에 그때 이제 여러 논문도 발표하고 또 어디서 그 당시 이제 야당 쪽에 지금 이제 야당 쪽에도 이런 브리핑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친구들의 세 가지였어요. 과거에 이 권위주의 정부라든지 전체주의 정권이 했던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간접 통제로 가자. 그래야 이제 겉으로는 통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통제로 가지 않고 정치로 직접 통제하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저항이 심하니까
경제적인 통제로 가자. 그러면서 또 법적인 통제를 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의한 자발적 통제 방식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자발적 통제 방식과 앞에 있는 위장된 간접 통제 방식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게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공영방송이죠.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권력과 유착되는 관계. 실제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제 정부 광고를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또 공영방송 수신료를 이제 아마 요번에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중재법 끝나면 바로 공영방 KBS 수신료도 올릴 겁니다. 거의 올린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 상황이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선거 앞두고 못 올리죠. 그런데 지금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법적인 통제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인터넷 규제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벽에 좀 막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의 마지막으로 도 아직도 통제가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끝까지 이 정부에게 친화적이지 않았던 일부 종편 채널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인터넷 언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문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많이 압박을 했는데도 아직 유지를 하고 이게 이번 선거에 굉장히 크게 자기네들한테 부담스러운 거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언론중재법이 처음에 시작은 인터넷 규제를 하겠다고 시작한 건데 그 조항, 인터넷 규제보다는 실제로 지금 종편이라든지 보수 신문을 지금 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직접 압박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른바 이 언론중재법을 건드린 거예요. 그거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와 독자와 시청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이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압박을 바로 그런 시청자나 독자, 이른바 수용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언론사 간의 문제로 갈 때 이거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으로 이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자발적 그러면 이제 그 겁을 먹으니까 그걸 굉장히 많은 강한 제한 조치를 해야지만 이른바 알아서 셀프 센서링을 하게 되거든요. 언론사들이요. 그거를 이제 궁리한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실제 제가 이거를 아마 전에 우리 황석 박사님도 이거를 전에 한번 1년 반 전에 제가 했던 걸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했던 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얘네들이. 꺼멓게 된 거는 그때까지 한 것이었고요. 아니 뭐 그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빨간 것이 제가 그때 거기다가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공영방송은 수신료 이상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조합주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방송법 개정, 거버넌스 개편, 지금 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언론중재법 이번에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아마 이걸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위장된 시민단 대표들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거고요. 뭐 나머지 뭐 상업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은 제허가 제도, 이 재승인 제도를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해왔죠. 그래서 1년에 3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허가 취소를 받는 그렇게 지금 제어가 할 때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종합편성 채널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종합편성 채널은요. 거기에 지금 아마 여권 패널들이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위에서. 이 정권이. 얼마가 나오고 그쪽 친구들은 얼마나 배려해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어준 방송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BS, MBC, SBS가 그 시사 프로그램 친여 정권의 홍보성 시사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신문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정보광고법이 작년에 제정됐는데 올해 더 강화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지원, 정부 광고를 분배하는데 그동안 상당 부분 기준으로 작용했던 게 ABC 제도의 발행 부스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ABC 제도의 발행 부스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 폐기시키겠다 했고요. 그래서 정부광고법을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김어준 TBS 교통방송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김어준 문제 됐을 때
김어준이의 뭔가 뉴스 공장이 TBS의 전체 광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TBS가 나름대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변명을 했는데요. 김어준의 TBS에 나오는 방송 광고의 거의 90% 이상이 정부 광고입니다. 이 정부 광고는 누가 지금 에이전트를 하냐면요. 에이전시가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런 각 신문사 뭐 이런 데다가 배포해주는, 일종의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오마이뉴스라든지 이게 몇 개 인터넷 친여 언론들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표로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얘기해서 인터넷은 얼마 전에 이제 포털을 뉴스배열위원회를 만들었죠. 뉴스배열위원회를 거기에 이제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포털의 뉴스별에 관여하는 거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나중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위헌 소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위헌 소지가 강한 게 아니라 위헌입니다. 개별 언론사 포털 뉴스의 배열에, 개별 뉴스 배열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이건 뭐 무조건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빨간 것들이 나온 게 이제 아직은 유튜브를 지금 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방송법에 집어넣어가지고 방송 매체처럼 규제를 하려고 지금 이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가짜 뉴스를 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헌 문제도 있고, 일단 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헌 문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유튜브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는 구글 같은 데는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터넷 언론에 대한 유튜브 법제화를 하겠다는 법안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연말에 이것도 지금 언론중재법 무슨 8인위원회에서 이것까지 다 같이 하자라고 지금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언론사의 취재 환경을 약화시키기 위한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다 빨갛게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만 한 1년 반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다 할 거다 얘네들 했어요. 근데 너무 무심했죠.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럼 언론중재법 개정은 이렇습니다. 근데 언론중재법의 지금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게 이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은 뭐냐면요. 기사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다 이해 당사자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당장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리지 못하면은 거기다가 표시를 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의도가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첫째는 뭐 많은 부분들이 알겠지만 그 1, 2, 3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기 제가 줄을 쳐놨죠. 빨갛게. 그게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판단이 안 될 동안은 계속 이 기사가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런 권력을 가진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적인 관심사항이나 불리한 기사는 무조건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젠다를 제공시키지 않는 거죠. 아젠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권력의 비리라든지 정책적 실정에 대해서는 아예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초기에 막아버리겠다는 의지죠. 이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언론 보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여기 지금 넣은 것처럼 시사성과 시의성입니다. 시간이에요. 뉴스는 아무리 중요한 뉴스라고 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뉴스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시사성과 시의성이 없는 보도를 하게 되면은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겁니다. 네, 환경감시는 시사성과 시의성을 가장 중시 여기기 때문이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 언론관은 우리가 사실주의 언론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적 진실이나 사회적 건설에 적합한 내용만 나가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만 나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은 아무리 급한 중요한 뉴스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간에 보도하거든요. 시의성과 시사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일종의 이게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 언론관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보질 못해 이거를 원천적 봉쇄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 저보다 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첫째는 5배 정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동안은 근데 이 5배를 누가 판단하냐?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뭐 징벌적 손해배상하라는 미국 이제 언론은 뭐 많이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상액을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배상액이 손해와 무관한 언론사의 매출 규모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되냐면 언론사가 져야 됩니다. 우리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원래 모든 것이 뭐 법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도리어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은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 이 뻘겋게 돼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좀 이거는 정말 이건 뭐 끝도 없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법률에 이런 저도 뭐 방송법이나 미디어법을 공부도 하고 했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이런 조항 이렇게 넣나요? 저는 이런 용어를 넣는 거를 좀 모르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아까 얘기합니다. 고의 중과실의 추정을 그죠? 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문제점은 그러면 이제 과잉입법이죠. 기존에 있는 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공법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특히 언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공법 체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뭐 이런 법에 의해서 다 중복기 처벌할 수 있는 거를 언론중재법에다 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기존 언론중재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잉입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적용을 안 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나 몇 개 이제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뭐 언론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대해서 왜냐 미국은 헌법도 없는 나라입니다. 뭐 기본적인 헌법 조항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 빼놓고는 언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규제도 갖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법을 가지고 책임성을 그런 언론에 대한 책임성을 갖다 규정하는 어떤 규정에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책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민사의 문제로 배상을 일종의 벌칙 형태로 부담하게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공익포비아라고 제가 쓴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공익포비아입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이게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방송사업자 허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율을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칠한 부분은 아예 공익이라는 말이 들어간 말이고요. 공적 공익성이란 말이. 방송위원회 방송평가 거의 80% 이상이 공익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익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의 거의 80% 정도가 비중이 공익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익성, 공정성은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미도 수만 가지가 있어요. 특히 언론의 경우에 공익성이나 공정성이라는 걸 정의만 해도 수백 개가 나와 있어요. 보는 사람만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공적 책무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언론은 이러이러야만 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포지티브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법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과잉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법리상 문제죠. 5배, 물론 통상 민사에서는 3배 수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많은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해액과 무관하게 어떤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저는 뭐 이게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인터넷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들어오다가 결국은 그거는 빠지고 그거는 뭐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빠지고 결국은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됐다. 그 내용을 넣었다는 얘기는 이건 아예 종편이나 메이저 언론사를 목적으로 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처분적 규제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말을 제가 써봤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아예 목적을 가지고 특정 어떤 사업자나 특정 언론사를 타겟으로 하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예시해 보면은 지금 현재 한 80% 정도가 500만 원 이하랍니다.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언론사의 배상 기준이 한 60, 70% 정도가 500만 원 이하인데 이것이 지금 이 종합편성 채널이나 메이저 언론사가 종편은 더 큽니다. 메이저 언론사의 매출액이 1년에 한 2천억, 신문사가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에 3천억인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아무리 적어도 5천만 원에서 거의 5억 원 수준까지 된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언론사들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걸로 봐서는 이거 몇 개 걸리고 나면 언론사 거의 뭐 치명타를 맞는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유신 시대에 있었던 광고 해지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겁을 먹을 수가 없죠. 기자들 입장에서.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덕분에 게 언론인도 처벌이 되죠. 정보원을 갖다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론인도 처벌되고 언론사 처벌됩니다.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겁을 먹으니까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접 통제에서 간접 통제로 가겠다는 방식. 정치적 통제에서 경제적 통제. 이게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또 자기네들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직접 압력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마 이거를 처음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아마 진짜 묘수라고 생각하면서 지들끼리 박수를 쳤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정보도 청구권은 이제 지난번 얘기한 대로 뭐 한 절반 이상, 뭐 2분의 1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반론권하고 정정보도 청구권을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론권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해주는 것이 반론권이죠. 근데 정정보도 청구는 내가 보도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나 전체 내용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동등한 분량이나 2분의 1 분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언론사가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권이 완전히 침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조도 전략적 봉쇄가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계속 정정보도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계속 언론사에 자기네들 얘기를 절반 이상씩 계속 하면 언론사가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보도가 안 되죠. 특히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보도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정치적 쟁점은 그렇게 되는. 이게 왜 불순한 의도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수정헌법 있죠. 여기 박스에 쳐놨죠. 여기 나온 것처럼 아예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언론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내용이라도 그 생각도 표현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말로 자기 가진 생각과 말이 표현되기 전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미리 못하게 먼저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자유주의 언론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때 1940년대, 50년대까지 있었던 명백하고 현존하던 위험성이라는 거 없어졌거든요. 왜? 이 말이 분명하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보내면 안 된다.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원칙도 이거 자유주의 원칙이 위반된다고 해서 이거는 꽤 오래전에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미리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럼 어디서 선택할 수 있느냐? 결국 인간이 사람들이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자유주의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틀린 내용과 틀리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 진리가 없고요.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미국의 언론 철학을 얘기하고 민주주의과에서 언론 철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다양성입니다. 플루러리티,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경쟁하는 것이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 정부는 상당히 사회주의적 언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은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지원법입니다. 뭐냐면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물론 이게 군사정부 시절에 만들어지긴 한 겁니다. 과거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언론사가 너무나 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 소송 때문에 결국은 너무 언론 행위를 제대로 자유롭게 못할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을 중간에 한번 걸치면서 중재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에 미디어법 할 때도 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뭐로 개정했냐면 미국의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FCC라고 이제 우리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룰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룰 메이킹 기능이 있는데요. FCC는 그 룰은 1심 판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CC의 중재에 방송사업자들 간에 서로가 동의하지 못하면 불응시는 항소심으로 가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때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법학을 하신 분들에는 그렇게 의견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그렇게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지원법을 가지고 규제법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언론중재법의 3조에는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사의 신뢰도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역할을 하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중복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거는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잘 적용되지 않는 법리인 거는 맞는데요.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규제를 했을 때 규제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이익과 규제를 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사회적 불이익, 사회적 침해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언론 규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언론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위축시키거나 하는 것은 웬만하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론 규제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전 규제도 잘 안 하고 사후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규제보다는 진입 규제 같은 걸 약화시키는 대신에 사후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하는 형식으로 지금은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전 민주주의국가의 일반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이 정부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언론의 자유는 이게 그냥 언론사의 자유라고 지금 이 정권은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적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를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얘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건데 이 정부는 뭐냐면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야당이 정부 이 법에 대한 야당이 무슨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에 거기에도 초점을 맞췄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언론중재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언론사가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지네들 힘 있는 놈들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중재법 하면은 완벽하게 완사이드하게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프레임을 지금 정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언론학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실제 언론의 자유라든지 공익성, 공적 책무, 공정성, 객관성, 공영성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다 자기 편익에 맞도록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합의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공정하다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정의를 절차적 공정성으로 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통과시는 게 지금 이 정부가 뭐 이 법뿐만 아닙니다만은 특히 언론과 관련 법을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무시해버렸고 이거는 정말 반민주적인 폭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언론관리법 제정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당사자에다가 또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그러면 대중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사르코지 해법도 안 됐고요. 미국의 IPTV 지금 아직도 도입이 안 돼서 2년 동안 전국 토론을 하거든요. KBS 시청률 40년간 인상 못합니다. 왜? 그래서 이 정부는 과감하죠. 언론개혁이라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기검열이라는 겁니다. 이 법의 만약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기게 만드는 거죠. 알아서 기게 만드는 이유가 가장 큰 뭐냐면 바로 쟁점 보도를 못하게 해서 우민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정책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 권력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원사이드한 일방적인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알려주겠다는 거죠. 실제 87년 미국의 페어네스 닥트린이 폐지된대요. 형평의 원칙이. 이때 폐지될 때 원칙이 뭐냐면 페어네스 닥트린이 그럽니다. 어떤 특정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보도할 때는 모든 방송이 공정하게 내보내야 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언론사들이 뭘 못했냐면 쟁점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법에 걸릴까 봐. 그래서 87년에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만큼 중요한 정제적, 경제적 이슈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독재법이냐면은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자기네들은 나서지 않으면서 국민과 언론이라고 하는 갈등 현상으로 지금 이걸 내보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통제는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왜? 이러다가 내 진짜 죽는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 그런 응징에 대한 공포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권력의 영속화를 위한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언론기법보다 더하다 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일단 선거에서 이용해 먹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거의 이 정권의 정책 실패, 권력형 부패,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그 쟁점이 될 텐데 이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쟁점을 보도를 못하게 해서 의제 설정 효과를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6개월 무슨 뭐 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마지막 통과했을 때 뭐 3개월로 해도 되고 뭐 당장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 마음대로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이거를 무더기 그냥 그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불법 선거, 언론 불공정으로 우리가 패배했다 하는 소송적으로 가가지고 마치 그 국정원 댓글 가지고 계속 그 지난 몇 년 동안 압박을 했던 것 같은 비슷한 그런 식의 어떤 정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언론 좌파 심의,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의 90% 이상이 전부 좌파 시민단체들의 제보입니다. 2%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종편 채널들만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 얘네들도 계속 이런 걸 지속적으로 권력자는 못하지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아마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나중에 자기네들이 아마 이거를 정치 투쟁으로 가져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소송을 남발하는 거죠.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죠.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이것 때문에 거의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왜? 옴부스맨을 만들었어요. 지금 옴부스맨이라는 게 우리나라 뭐 시청자 프로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언론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람은 옴부스맨하고 사정에 거래를 합니다. 중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고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원까지 가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봉쇄소송 장치도 없는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권의 문제고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지난번 작년에 있던 이재명 지금 도지사 지사의 공식 의사원서 때 이렇게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들과 토론해야 되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과연 이걸 과연 대법원이 지금과 같은 이 법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문제. 그러면 그때마다 다른 얘기를 할 건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언론중재법 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할 겁니다. 27일 날 강행처리가 일환이라면 그게 안 된다면 9월 하순에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거의 유력자가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이 선거를 고미해서 아마 차기 대권 후보자가 이거는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선거 전술적으로 아마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계속될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 1인 미디어법 아마 규제하는 법안 정부광고법 해가지고 인터넷 친여 신문이나 인터넷 강화하는 법안 또 나갈 거고요. 공영방송 거버넌스법 지금 통과시킬 거고요. 할 겁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물론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아마 종편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재행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모든 정치적인 권력자들은요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정치적인 이유죠. 그런데 못했어요. 토마스 제퍼슨도 그렇게 이 사람이 언론 자유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나서 되게 욕 많이 했답니다. 대처는 BBC 그 포클랜드 전쟁 끝나고 나서 BBC에 치커장 안 주겠다고 했다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못했고요. 뭐 닉슨도 굉장히 언론을 싫어했죠. 베트남 전쟁에서 언론에게 패배했다고 할 정도로 했지만 규제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예. 좋은 발표하셨는데 제가 네, 시간이 문제를 갖고 제안해드린 게 죄송합니다. 굉장히 뭐 한 1시간, 2시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그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예. 우리 참여자 중에 그 미디어 연대 공동 대표이시고 전 KBS 이사님으로 계셨던 황우섭 대표님 모셔서 토론에 좀 모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황 교수님께서 뭐 워낙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은 황 교수님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자세하게 듣는 것이 예.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자료가 있으니까 또 추후에 또 하도록 하고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하면서 우려서 드는 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그 디오게네스 고대 철학자가 이제 소환이 되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지금 21세기 제가 디오게네스 말을 소환해야 되는 이게 슬픈 현실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언론의 자유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가장 아름다워지길 것이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제가 KBS 이사로 있을 때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고 것을 만들 때 이사장이 이사의 퇴장 명령권을 갖다가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또 하나는 뭐 의사 진행 발언을 단 1회에 안 한다라든가, 어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전체주의가 공영방송 KBS에 이제 도래한 거예요.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게 소수는 다수에다가 복종해야 된다든가, 나라 사람들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공영방송인 KBS에 왔다는 것을 저는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중재법 중에서도 저는 좀 돋보이는 것이 UN 특별보고관, 의사표현 특별보고관이라고 하는 이레네 칸이라고 하는 분이 보낸 서한이 아주 진솔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뭐 UN 인권 최고 대표 홈페이지도 공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답변을 요청하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가 저도 궁금한데요. 첫째가 아주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명료하고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지 규정의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 셋째,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완전히 불균형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정중하게 했을까? 이제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에 이제 진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 혹은 한 사람, 어떠한 세력도 마음대로 악용할 수 없도록 법을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칸 특별보좌관의 얘기는 한국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맞추라라는 권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황 교수님께서 충분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법 5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KBS의 심의실장으로 있으면서 제 자신도 언론 중재를 신청하기도 하고 또 이래 중재에 참여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가보면은 언론 중재위원회는 맨 마지막에는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합의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반론권을 주라. 정정 보도하라. 세 번째, 벌금을 물어라. 이 3가지 중에서 뭐를 제일 두려워하느냐면요, 벌금 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10만 원만 이렇게 요구를 해도 조그마한 인터넷 회사들은 아주 그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낼래, 반론권 낼래, 무조건 반론권 내줘. 정정 보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협의를 해서 하는데, 벌금 낼래, 반론권 낼래, 무조건 반론권 내고 협상해 줍니다. 그렇게 작은 인터넷 기업들은 작아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문제가 되고, 또 큰 회사는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 더 중간에 이제 허위 조작 보도라고 그러면은 순위 얘기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다른 말입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수로라고 하는 오보도 있고, 그다음에 허위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왜곡 정보도 있고, 조작 정보도 있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당대에는 사실이라고 일컫지라도 또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뒤집어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라도 이것을 법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이 이제 칸
그 특별보좌관께서 한 것도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나머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입증 책임이 이제 언론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이제 규정을 잘 보시면요. 입증 책임이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상으로는, 조항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딱 뒤집어 보면 뭐 되냐면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한테 취재를 했는가, 이게 다 밝혀야 됩니다, 언론사가. 언론사의 최고의 권한이 뭡니까? 비니권. 취재원의 보고 아닙니까? 취재원이 보고가 안 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취재를 다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게 돌아간다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까 황 교수님께서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 표현의 헌법에 있는 법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황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어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미디어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길게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얼렁뚱땅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현재로도 보면은 어떤 명분을 계속 축적을 해서 통과시키거나 크게 이용하려고 하는 우려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잘 두려워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를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화되고 있다. 사회주의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너무 온건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생각이다.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생각이다. 이 현재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뜨거워져가지고 개구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다만 현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단계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단체들, 언론 단체들, 뭐 미디어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국내외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KBS 노동조합이 이끄는 언론 독재법 철폐 투쟁을 위한 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여러 날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는 순간 투쟁 방향을 집권 여당에 대한 독재 저항 투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통과되는 것은 여당이 할 일이지만은 후폭풍은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 대표님 아주 좋은 그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그 황우섭 대표님께서 잘 토론해 주셨는데 그 플로어에서도 상당히 그 지금 언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진석 교수님. 예, 발표자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저 앞에 좀 서설로 설명하시는데 정부 광고를 몰아주기 하고 있다. 예. 그 실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 황우섭 선생님께는 뭐 특히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KBS나 MBC가 노조가 좌파 노조의 실상이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발표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은 사이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황우섭 대표님, 우리 양진석 교수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노동조합은 현재 이제 복수 노동조합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동조합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가 이제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가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거버넌스를 하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는 이제 행위 주체들인데 뭐 이제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사회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권한이 행사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없어요. 저는 노동조합을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KBS 사장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이사회도 그렇고 책임과 권한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이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한다는 것이 공영방송 전체를 정상화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래서 흔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노영방송이라고 하거든요.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경영에 개입을 해서 경영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노영방송의 정상화, 노영방송의 청산에서부터 있다고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언론사 중에서는 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데 언론 노동조합이 있는데 KBS, MBC, SBS를 포함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든 언론 단체가 전부 다 거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MBC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언론 노조 산하 MBC 본부 소속이고요. SBS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BS만 그래도 이제 일노조가 KBS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거기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이제 이 노조인 이제 두 번째로 많은 KBS 노동조합이 1,500명 정도, 그다음에 소수 노조로 공영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나마 KBS에서는 이렇게 KBS 노동조합과 공영노동조합이 있어서 이런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그 부분이 매우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대표님, 지금 방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다룰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조 교수님, 조동건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모트 컨트롤이 옛날 코드리스죠. 그러니까 참 악질인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언론사하고 그다음에 독자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나쁜 적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언론사 노조하고 정권하고 싸움을 갖다 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옵션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언론사 노조가 사실은 아무리 친여를 하더라도 일단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그다음 듣고 보니까 좀 아까 입증 책임 같은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최후의 라스트 리졸트로 하고 반론 보도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몇 회 이상 그게 안 됐을 때 최후의 징벌적인 게 아니고 손해배상을 갖다 하게 하는데 그때도 매출액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게끔 이렇게 좀 세부적인 그런 이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딱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다음 분이 기다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참 어떤 언어 유희인데 솔직히 우리가 뭐를 하고 있죠? 언론 재갈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로 쓰고 B로 읽어요. 그래갖고 언론 재갈법을 만들어 놓고 읽기는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약간 가장 악질이고 대중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막는 최일선에는 사실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당이 진짜 그야말로 그냥 이제 혈서를 쓸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안달받달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홍준표, 유승민 쓸데없는 거 갖고 희덕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이게 처절한 환경인데 좀 오므림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뭐냐면은 언론 노조하고 정부하고 붙이는 어떤 싸움, 그걸 우리가 잘 좀 구사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막아야 될 게 뭐냐면 언어 유희, 언론 재갈법이라고 쓰고 읽기는 가짜 뉴스 이렇게 이제 방지법으로 이렇게 희화하고 또 방어하는 거, 이것도 막아야 되고, 말한 대로 또 옵션으로서 하여튼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제 트리트먼트 최악에 해당되는 거니까 먼저 반론 보도를 먼저 하고 등등등등 이겁니다. 그래서 최악을 좀 면해야 그 다음에 역으로 보면은 정권 말개 위익을 왜 했을까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안 하더라도 자기네끼리 이렇게 묵계를 해서 다음 정권을 자기네 스스로 차지한다 하면은 다음 정권을 해도 되죠. 하지만은 이 정권에서 이 말개 무리수를 두는 거는 스스로 보면은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사실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요. 그걸 우리가 역으로 보면은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 뭐 사저 문제 나오고 등등등등 뭐 별게 다 나올 테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밝다. 예, 그리고 국민한테 소개할 때 우리가 이거 악법이 뭐냐면 만약에 이 법이 현실적으로 조국 사태 때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우리도 굉장히 수단이 많아요 보면은요. 다 설득하는 거니까 뭐든지.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똥춘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이어서 황근 교수님께서 예.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신 대표님. 예, 제가 그 질문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파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좌파 공격만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보수 우파의 그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조중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한겨레나 경향 아니면 저 방송 노조들은 다 민노총에 장악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조중동이 언제부터 기울었느냐? 저는 이제 우리 언론이 참 세월호 때 말이죠. 세월호 보도를 매일 30분 동안 6개월을 했어요. 국민들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더니 조중동이 어떻게 이상하게 탄핵에 전부 그 찬성하는 쪽으로 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권을 잃고 또 봤는데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들이 막말로 3.1절에 100만 이상이 나갔는데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조중동이. 그리고 뭐 4.15 부정선거 일체 보도를 안 합니다. 이렇게 정권의 거의 하수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정권한테 또 당하는 거거든요. 이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 충성을 하면 이제는 노예가 됐다고 보고 완전히 밟는 전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당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중동이 한 5% 10%의 그 마지막 차이를 누렸는데 이것까지 뺏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략이 덤벼야지 그렇게 수능을 하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뺏기지 않느냐. 오늘 황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 일단 그거 아까 그 질문 중에 먼저 그 정부 광고 얘기 잠깐 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찾아서 완전히 찾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99년도 말이니까 조금 그 데이터가 그렇습니다만 보이시죠? 지금 2021년도 올해 작년도에는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정부 광고가요. 근데 정보가 왜 이렇게 많냐면요. 그냥 정부기관, 뭐 지자체 이런 데뿐만 아니라요. 은행,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은 아닌데 옛날에 공적 성향이 있던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다 정부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조 한 3천억 정도? 올해 아마 1조 5천 넘을 거 2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연대 겁니다. 2017년에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2017년 이전까지 이건 뭐 건수는 좀 뭐 덜합니다. 이게 요것만 비교표가 확실해서 그런데 이제까지 경과를 줄 때는 이 언론사의 크기에 비례해서 줬어요. 보시다시피 오마이뉴스가 건수로 따지면은 125건 그러니까 이 125건 118건 정도를 하다가 152건 237건 이렇게 넘어가요. 물론 19년 절반이니까 벌써 이제 이건 뭐 훨씬 많아지겠죠. 뭐 한 300건 가까이 됐다고 봐야 돼요. 프로에시안 같은 경우는 12건 승률이 223건으로 갑니다. 300건 뭐 이렇게 갑니다. 이게 600건 되겠죠. 19년도에. 지금 뭐 1000건이 넘을 거예요. 액수도 뭐 어마어마한 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조그만 언론사들은 언론 언론사들은 이 정부 광고의 이 비중이 한 거의 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버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반대로 좀 성향이 낮은 그런 편, 뭐 미디어편 같은 경우 뭐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것도 보시면 알 겁니다. 발행부수로 비교하면 조선동아중앙이 72%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겨레경은 9.1%거든요. 그런데 광고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 차이, 조금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부 광고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전에는 ABC협회의 발행부수로 맞춰서 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아예 ABC협회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광고법 개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공적 책무 이행도. 그러니까 주관적인 지수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한테 이런 그 객관적 시장에 광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구독자 수라든지 시청자 수에 맞춰서 주는 거 아닙니까? 광고는 효과를 노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 비례하지 않고 이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거의 뭐 대부분 그
이게 사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노무현 정권 때 지역 신문발전법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발전법을 통해서 가장 크게 성공한 신문사가 경기일보입니다. 그게 첫 해에 신문발전법이 2004년도 첫째 발행했을 때 그해 그 거의 독자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뭐 수억을 받았어요.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경기일보가 지금 뭐 세계적인 경기도에서 제일 큰 신문이 됩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노조 신문이에요. 경기일보는 완벽한 노조 신문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방심위에서 결정합니까? 아니요, 신문은 아니죠. 신문은 이제 원래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방심위는 방송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방송 쪽이고. 근데 이제 그 신문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요. 그럼 정부 광고를 주는 주체가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예. 언론진흥재단이 지금 이거 독점.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예요. 제일기획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을 가지고 이게 지자체들 이런 데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은행 막 이런 데.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막 이런 데서 받습니다. 이런데 이 광고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각 언론사들한테 지네들이. 이거를 과거 보수 정부 때는 이걸 못했어요. 설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놔두는 게 맞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민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정부 광고를 그 정부기관이 독점하게 만듭니까? 산업기관이. 그죠? 그냥 민영 대행사가 하면은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정부가 더 강화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진짜 교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들이라든지 인터넷 언론은요, 이 얼마 안 되는 정부 광고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큽니다. 왜? 그 자체가 매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있어 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 교모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여권 캠프에 그거를 담당했던 책임 박사가 지금 거기 캠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한 후보가. 그래서 그걸 지금 열심히 거기서 다듬고 있어요. 지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걸 다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냥 참.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우석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견제입니다. 그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견제와 균형인데요. 언론은 그 견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견제가 용인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3명의 정치인을 보였는데요. 그 견제와 비판을 견뎌내는 정치인이 있을 때 언론이 발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은 그거를 이겨낸 정치인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컨트롤하지 않을 때 발전하거든요. 그게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페이크 뉴스라는 말 영국은 아예 못 쓰게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왜 못 쓰게 했냐면 그거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뉴스를 다 페이크 뉴스라고 정치적으로 쓰니까 아예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잘 안 써요. 페이크 뉴스라는 말은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가, 이 정권이. 매일 가짜뉴스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용어라고 보고요. 결국 정치적 용어를 가지고 하는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당연히 정치적 통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죠. 뭐 이건 학자적으로도 잘못되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정권이 틀림없이 지금 선거에서 100% 이기겠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뭐 대선은 지금 자기네들이 큰 걸 다 쥐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선거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얘네들이 왜 마지막에 장악하냐면 정권을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후보의 개인 지지도는 보수 후보들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언제든지 언론이 어떤 쟁점을 어떻게 이 정부의 실정이나 비판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땐 그거는 그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쟁점 투표가 될 경우에는. 아마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사태 때 조국건이라든지 자기 편도 지지하지만 어차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리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숨기고 싶은 건 2개일 겁니다. 제가 볼 때. 그죠? 원자력. 그죠? 핵발전소고 또 하나는 울산 사건이겠죠. 제가 볼 때는. 선거 부정 사건일 텐데 이게 선거 때 쟁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쟁점은 국민들이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압도적이는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그 비율이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야당지 후보를 지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그래서 그런 쟁점을 아예 막아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퇴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되고 나서 파헤치지 못하고
뭐 전부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하는데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서울구치소가 좀 부족할 거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기 증축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볼 때. 서울구치소 그 정도 크기로는 안 될 거다. 뭐 최소한 2,000명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이랬는데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선거 때 이용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쓰려다가 그냥 쓰지는 않았는데요. 언론을 너무 좀 이 야당 보수 쪽에는 언론 쪽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언론중재법이요. 그게 여당이 슬금슬금 준비한 게 내가 알기로는 지난 5월, 6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말 7월 초에 여당의 몇 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언론중재법 저거 진짜 험악한 범입니다. 그거 아마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물론 뭐 선거 뭐저 후보 경선하려고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더니 결국 그 상임위 그를 그냥 그냥 프리패스 해버렸잖아요. 상임위를.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안에도 좀 뭔가 이렇게 미리 좀 그런 몇 사람의 전문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지금 이 보수 정당은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것처럼 너무 그냥 즉자적이에요. 그때 일이 터지면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대응하는 것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게 저는 선거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못 찾아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체계적으로 좀 했고 뭐 다들 뭐 그쪽 그 어떤 그런 걱정도 많으시고 그러실 테고 저보다 또 그런 쪽에 더 많은 어떤 그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제는 좀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언론중재법 개정이 왜 언론 독재법인가라는 주제로 서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황근 교수님께서 아주 그 시성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좋은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늦은 시간에 토론에 많이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